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30대 여자입니다. 저는 저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로부터 최근에 해방되었어요. 뻑뻑한 고구마를 먹은 듯한 삶에서 아주 시원한 사이다를 마시고 홀가분하게 살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문제를 알고 있었지만 그 문제점을 잘 파악하지 못해서 생긴 일인 것 같아요. 지금부터 그 오래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잘 들어주세요. 저희 동서는 의사예요. 일이 일어난 그때는 동서가 병원과 재계약을 하던 때였는데 재계약을 잘해서 연봉을 1억이나 넘겼다고 해요. 동서가 일이 잘 풀리자 시어머님이 자기 일처럼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심지어 연봉 오른 기념으로 축하 파티를 열어준다고 하셨죠. 그 파티에 저희 부부도 초대를 했어요. 예, 작은 애가 이제 연봉이 1억이 넘는댄다.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그 돈 받기가 쉽지 않잖니. 그래서 내가 축하 파티를 열어주려고 하는데 다음 주 일요일에 시간 되지? 어머, 그래요? 세상에, 연봉 1억을 넘겼대요? 우와, 동서 대단하다. 동서 정말 능력 있네요. 네, 저희 시간 돼요. 점심때쯤 가면 될까요? 그래, 정말 대단하지? 어쩜 그런 애가 내 며느리라니 아직도 믿어지지가 않아. 정말 대견해. 내가 직접 준비해서 아주 잘 차려주려고. 작은 애가 한식 좋아하잖아. 그래서 솜씨 좀 부려보려고 한다. 늦지 말고 와. 네, 어머님. 저희는 작은 선물이라도 준비해야겠네요. 저희도 시간 맞춰 갈게요. 그날 봬요. 약속한 날이 되었고 저와 남편, 아이들까지 모두 시댁으로 갔어요. 시댁에 갔더니 없는 살림을 정말 많이 차리셨더라고요. 명절 때도 이런 상차림을 본 적이 없는데 어머님이 정말 솜씨를 부리셨구나 했어요. 유명한 한식당 저리 가라고 할 정도로 가짓수도 많고 냄새도 좋았어요. 저희 어머님이 음식을 잘 하시긴 하시거든요. 그날은 상차림뿐만 아니라 오늘을 기념할 수 있게 포토존까지 꾸며놨더라고요. 저희가 도착했을 때는 동선이가 먼저 와서 서방님과 함께 사진을 찍고 있었는데 정말 행복한 표정이더라고요. 연봉 오른 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우리 동서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일단 있는 집에서 태어난 공주님인데요. 별 볼 것 없는 저희 서방님과 정말 사랑 하나만 보고 결혼했어요. 저희 서방님은 결혼하기 전부터 직업이 없고요.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 공주가 아무것도 볼 거 없는 저희 서방님과 결혼을 한 거예요. 이유는 딱 한 가지. 저희 서방님이 진짜 잘생겼거든요. 그 타고난 외모에 반했대요. 거기에 자기만 바라봐주는 모습에 신뢰를 가져서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다네요. 뭐 어차피 돈이야 동서애가 많고 본인도 돈을 잘 버니까 돈은 중요하지 않았대요. 자기 하나만 바라보고 헌신할 수 있는 남자라면 됐다고 생각을 했대요. 실제로 결혼해서도 처가에 완전히 헌신하며 살고 있긴 해요. 어머님은 사별하시고 혼자셨는데 어렵게 사셔서 그런지 돈을 엄청 밝히셔요. 저 결혼할 때도 저한테 해준 것 없으면서 예단을 그렇게 바라셨거든요. 그때부터 어머님한테 감정 생겼는데 몇 년 후 동서가 들어올 때는 동서가 알아서 척척척 기죽일 만큼 예단을 주니까 아주 입이 귀에 걸리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어머님은 노골적으로 저와 동서를 대놓고 편애하셨죠. 저는 계속 감정이 쌓여갔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 잘 지내보려고 혼자 감정을 풀며 시댁 식구들을 대했는데도 쉽지 않은 날이 많았어요. 어머님 딴에는 로또 같은 동서가 자기 아들에게 눈이 멀어 결혼을 했으니까 콩고물이라도 떨어질 줄 알고 기대를 잔뜩 하셔서 그러는 것 같은데 의외로 동서는 칼 같은 성격을 가졌더라고요. 딱히 시댁에 지원해주는 건 없었어요. 뭐라도 주려고 하면 항상 조건이 붙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걸 해주면 돈을 주겠다라는 식으로 사람을 부려요. 어머님이 매일 집에 계시면 심심하시죠?
어머님 음식 잘하시잖아요. 이번에 저희 친정 김치가 뚝 떨어졌는데 매일 사 먹는 반찬집이 이제 문을 닫아서 입에 맞는 김치를 구할 수가 없다셔요. 어머님 김치 먹어보니까 맛있던데 저희 집 김장 해주시면 제가 재료비랑 수고비까지 쳐서 100만 원 드릴게요. 동서는 완전 시커먼 속내를 다 드러내고 어머님을 부리는데 한푼이 아쉬운 저희 어머님은 또 그것을 합니다. 아르바이트 하는 셈 치시더라고요. 그것뿐인 줄 아세요? 언제는 자기 집 청소 아줌마가 다치셔서 나오지 못한다고 자기네 집 청소해주면 10만 원 준다고 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도 저희 어머님은 가서 청소를 했고요. 자기 남편한테도 예외는 없습니다. 시댁 식구가 모두 모인 자리에서 남편을 친정 일에 부려먹더라고요. 당신 특별히 내일 할 일 없잖아? 내일 우리 친정 가서 잔디 깎고 와. 그러면 용돈 20만 원 줄게. 아빠가 하셔야 되는데 대학뼈 아빠가 하기 힘드셔. 젊은 당신이 좀 해줘. 동서, 그 정도면 그냥 사람 쓰는 게 더 낫지 않아? 서방님이 처가댁 일하는 사람도 아니고 사위인데 일 시키기 좀 그렇지. 사위 면도 안 서고. 어머 형님, 무슨 소리세요? 이 사람 저희 집 가면 그래도 사위라고 대접받아요. 그리고 남을 부리면 이 돈을 남에게 줘야 하는데 일정 없는 남편이 가서 일하면 이 돈 자기가 갖게 되잖아요. 용돈도 벌고 친정에 인사도 가고 일석이조 아니에요? 형수님, 예, 저는 괜찮아요. 어차피 집에 있으면 할 일도 없는데요. 여보, 내가 내일 아버님 도와드리고 올게. 그 용돈 나 줘. 시댁 식구들은 생각하는 게 일반 사람들과 완전히 달랐어요. 시댁 식구들은 돈 앞에서는 자존심도 없고요. 생각도 없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도 그런 거라도 좋으니까 일 있으면 자기 시키라고 하고요. 그런 돈도 좋으신지 저와 동서를 엄청 편애하셨죠. 동서는 돈으로 모든 걸 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저는 시댁 식구들을 돈으로 부리려고 하는 동서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저도 빠지는 조건이 아닙니다. 저는 대기업에 다니고 남편은 하청업체에 다니는데요. 일하다가 만났다가 결혼한 케이스예요. 직급도 제가 더 높았고 연봉도 제가 더 높았죠. 저희 친정도 남들이 보면 그럭저럭 잘 사는 편인데 그에 비해 동서가 워낙 잘 사는 편이고 워낙 구제불능이었던 도련님을 단번에 상류층으로 올려준 사람이니 어머님은 그 존재만으로도 고마운가 봐요. 그래요. 그런 고마운 마음이 이해는 가지만 그렇다고 저와 편애하실 건 아니잖아요. 서운한 게 쌓일 대로 쌓여 있을 때였어요. 어쨌든 동서의 연봉 인상 축하 파티에 왔고 저는 또 오늘 얼마나 서운해질까 걱정이 되었어요. 활짝 웃으며 사진을 찍는 동서가 부럽기도 하고 야속하기도 했답니다. 저희는 애가 둘이에요. 5살이랑 3살이요. 한창 본능에 충실한 나이잖아요. 동서 연봉 인상 파티에서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진 음식들을 눈으로 봤고 현관문 밖에까지 맛있는 냄새가 솔솔 나는데 점심이기도 했고 일부러 잔치 가서 밥 먹으라고 해서 빈속으로 갔던 터라 배고픈 상태였어요. 애들과 시댁에 들어가서 인사하고 손 씻고 축하한다는 말 전했어요. 동서 축하해. 정말 대단해. 연봉이 1억이 넘으면 어떤 기분일까? 정말 축하해. 별거 아니에요. 다들 이 정도는 벌죠. 오늘은 어머님이 준비하셨으니까 집에서 먹고요. 조만간 저희 집으로 오세요. 저희가 또 이사 가거든요. 100평이요. 그때 놀러 오세요. 격경사네. 여러 번 축하해줘야겠다. 동서 일이 잘 풀리는 시기인가 보다. 알았어. 그때도 갈게. 그리고 동서, 연봉 오른 거 나도 축하해주고 싶은데 소소하게 선물을 준비했어. 사람들 대할 때 예쁘게 보이라고 립스틱 하나 샀어. 색 바꾸고 싶으면 아무 매장 가서 바꿔도 된대. 어머, 형님 고마워요. 뭘 이런 걸 타요. 여기 브랜드 비싼데. 우리 형님 무리하셨겠다. 고맙게 잘 받을게요.
동서는 항상 저런 식으로 말해요. 없는 형편에 무리했다 하면서 아주 사람을 거지 취급하더라고요. 동서는 돈이라면 다 되는 줄 아는 이상한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이 세상에서 제일 부자인 것처럼 행동하고 또 그걸 이용해 사람을 부리죠. 정말 못마땅하고 기분이 팍 상했지만 어쨌든 저렇게 말하는 게 하루 이틀도 아니라 흘려듣고 상 앞에 앉았어요. 아이들이 배고프다고 하도 아우성이라 저는 애들 밥을 챙겨야 해서 밥상에서 먼저 숟가락을 집어들었는데요. 어머님, 애들이 배고프다고 해서 조금 먼저 먹어도 되죠. 얘들아, 니네가 좋아하는 갈비 있다. 해봐. 그렇게 갈비살을 막 발라서 아이들 입에 넣어주려고 하는데 난데없이 갑자기 시어머니가 저한테 손을 올려 주먹질을 하대요. 이게 겁대가리 없이 네가 뭔데 의사동서보다 숟가락을 먼저 들어.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어른이고 윗사람이야. 저는 애들 보는 앞에서 무방비 상태로 시모에게 당했어요. 우리 애들은 한순간에 얼어버렸고요. 당황스러워하는 아이들의 눈빛에 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저는 열이 받아 숟가락을 던지고 막 따졌어요. 어머님, 이게 지금 무슨 짓이에요? 지금 저 치신 거예요? 그럼 어머님도 동서보다 아랫사람이겠네요. 어머님도 돈 버는 거 없으시잖아요. 그럼 저보다 더 아랫사람이겠고요. 그러자 어머님은 할 말이 없으신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는데 잠자코 있던 동서가 더 재수가 없는 태도를 보이더라고요. 어머님, 형님 말하는 뽐새 보세요. 저게 어머님께 할 말인가요? 버릇이 없어요. 형님은 더 맞아야겠어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동서가 어머님 편을 들며 저를 나무라자 항상 한결같이 시댁에서 제가 무슨 수모를 당해도 가만히 있던 남편마저 시어머님이랑 동서 편을 들며 버릇 좀 고치라고 하더라고요. 당신 이게 무슨 버릇없는 모습이야. 정말 실망이야. 아직 주인공이 수저를 들지도 않았는데 당신이 왜 경 없이 먼저 숟가락을 들어? 지금 내가 나 먹으려고 숟가락 들었니? 애들 먹이려고 그런 거잖아. 애들 밥 안 먹어서 배고파하는 거 당신도 알잖아. 그런데도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시댁 사람들은 모두 미쳤나 봐요. 저는 순간 이걸 기록해놔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옆에 놔뒀던 핸드폰의 녹음 기능을 켰습니다. 이게 다들 무슨 짓이죠? 어머님, 지금 저 주먹으로 친 거예요? 동서보다 먼저 밥 먹었다고 지금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하도 버르장머리가 없어서 내가 좀 쳤다. 네가 왜 숟가락을 먼저 들어? 제가 지금 저 먹으려고 수저 들었어요? 애들 먹이려고 든 거잖아요. 지금 애들 먹이려고 숟가락 든 것인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사람한테 손을 올릴 수가 있어요? 이게 어디 버릇없게 치잘못은 깨우치지도 못하고 말대답을 해. 오냐, 내가 너 때린 것 때문에 이러는 거야? 어디 한 대 더 쳐줄까? 그러게 눈치 없게 왜 먼저 숟가락을 들어요? 저도 가만히 있는데요. 형님, 눈치 없는 것도 병이에요, 병. 당신 지금 눈 뭐야? 우리 엄마 째려보는 거야? 아주 끝까지 가는구나. 엄마가 없는 소리 한 것도 아닌데 당신은 아직 정신 덜 들었구나.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한순간에 다 같이 미칠 수가 있죠? 전 끝까지 싸워서 이겨보고 싶었지만 어른들 사이에서 얼어있는 아이들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쯤에서 그만두고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여기에 더 있다가는 우리 아이들 정서에 너무 안 좋을 것 같았거든요. 저희가 타고 온 우리 집 승용차를 타고 바로 병원으로 가서 진단서를 뗐고요. 집으로 왔어요. 애들한테 오늘 일을 잘 설명하고 돈가스 시켜서 맛있게 먹였고 진정시키고 재웠죠. 늦은 밤이 돼서야 남편이 시댁에서 나왔는지 전화가 빗발치더라고요. 아마 차를 찾았겠죠. 저는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집에 온 남편은 다짜고짜 저에게 더 따지더라고요. 당신 미쳤어? 그렇게 하고 가버리면 어떡해? 그리고 차는 왜 가져가? 나 혼자 어떻게 오라고?
우리 집을 그렇게 만들고 당신 혼자 가면 끝이야? 내일 당장 엄마랑 재수 씨한테 전화해서 사과해. 당신이야말로 미쳤어? 내가 사과할 게 뭐야? 아니, 내가 애들 먹이려고 숟가락 들었고 설사 내가 배고파서 밥을 먼저 먹었다고 치자. 근데 이게 맞을 짓이니? 완력을 행사할 일이야? 생각은 하고 말하는 거야? 나 당신 와이프야.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거야? 재수 씨 축하해주러 만든 자리잖아. 재수 씨가 우리 집에 좀 잘해? 우리는 형편 어려워서 엄마한테 제대로 잘해주지도 못하는데 말이라도 잘하고 몸이라도 도울 생각을 해야지. 엄마가 재수 씨 먹이려고 그 많은 음식 혼자 다 차리셨다는데 그걸 먼저 먹으려고 하냐. 눈치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당신 지금 미쳤지? 이게 말이 되는 소리라고 생각해?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봐. 이게 잘못한 일인지. 내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 먹으려고 숟가락 들었냐고. 애들 먹이려고 그랬다고. 그리고 애들이 남의 집 자식이야? 당신 자식이야. 당신 자식이 배고파서 징징거리는 소리 같이 듣고도 그런 말이 나오니? 아무튼 당신이 잘못했고 엄마한테 사과하지 않으면 나 당신 다신 안 봐. 진짜 그런 줄 알아. 뭐? 다신 안 봐? 누가 손해인데? 돈 잘 버는 동서한테 빌부터 살 생각하나 본데. 그렇게 해. 당신네 식구들이 뭐 때문에 지금 나한테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말이 안 통하니까 그만할게. 지금 나가는 게 어때? 그 집 가서 살아. 꺼지라고. 남편은 이 일로 저와 헤어질 생각까지 했다는 게 너무 괘씸했어요. 저는 너무 기가 막혔죠. 남편은 씻더니 서재방으로 이불을 챙겨 가서 자더라고요. 네, 그렇게 결혼 후 처음으로 각방을 쓰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일어나 보니 남편은 먼저 출근을 했었고 저는 애들을 준비시켜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출근을 했습니다. 제가 육아로 인해 단축 근무를 해서 좀 일찍 퇴근을 해서 아이들을 하원시키는데 그날 집에 와서 할 일이 있어서 컴퓨터를 켜보니 세상에 포털 사이트에서 이혼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검색을 어마어마하게 했더라고요. 기막혔죠. 이혼하고 싶다는 게 설마 진심이겠어? 말뿐이겠지 싶었는데 진짜였네요. 아니,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배고픈 아이들한테 음식을 먼저 준 게 그렇게 그게 큰 죄인가요? 남편한테 그나마 있던 정도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시댁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제가 결혼 후 시댁에서 무시받을 때도 남편은 한마디도 도운 적이 없어요. 저를 지켜주려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시댁은 자식들 등골 빼먹는 게 당연한 거고 못해주면 투명인간 취급하는데 서러운 날이 하루 이틀 아니었습니다. 저도 쌓인 한이 많고요. 이러다가는 제가 당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남편이 저녁이 되자 집에 들어왔어요. 당신 나랑 이혼하고 싶은가 보더라. 어제 잠 안 자고 새벽까지 이혼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도 찾아봤던데 소득이 좀 있어? 나 당신하고 이혼하고 싶어. 여기 이혼 서류이고 내 건 다 썼어. 당신도 써서 도장 찍어. 이미 남편은 협의 이혼 신청서 및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왔더라고요. 게다가 자기 신상을 써야 하는 곳에 이미 수기로 작성을 해놨고요. 저희 남편이 이렇게 치밀한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막 나가는 사람도 아닌데 무슨 꿍꿍이가 있는 듯 했죠. 적반하장도 유분수야.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왜 나한테 이혼을 하자고 하는 거야? 그리고 당신 나 없으면 살 수 있어? 월급도 제대로 갖다 주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살려고? 당신 모르는구나. 나 재수 씨 아버지 회사 들어가기로 했어. 다음 주부터 일하기로 했고 연봉도 엄청 많이 받기로 했어. 그러니까 내 걱정 그만하고 당신 걱정이나 해. 그래서 지금 동서네 믿고 이렇게 까부는구나. 동서 아버지도 아신데 당신 능력 없다는 거. 동서네가 사람 보는 눈이 없네. 당신 같은 사람을 다 받아들이고.
제가 이렇게 말하자 남편이 제 뺨을 치더군요. 그때 딱 느꼈어요. 남편도 그 어미의 그 자식이라는 걸요. 야, 너 함부로 말하지 마. 이래서 내가 당신하고 이혼하고 싶은 거야. 당신 만나고 나서 잘 된 일이 없어. 재수 씨는 나 밀어준대. 근데 당신은 날 위해 뭐라도 해준 거 있어? 나도 이제 당신 필요 없다고. 이혼해 당장. 네, 이혼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진짜 막장까지 온 것 같아요. 뭐든 상대한테 받으려고만 하는 저 인간들 상종도 하기 싫어요. 저도 이혼 생각한 적이 많았어요. 제가 단편적으로 저 싸움으로 인해 이혼 생각을 한 게 아니라 그 전부터 꾹꾹 참아왔던 게 하나 두 개가 아니었고 이번에 폭발을 하게 된 거였거든요. 의사동서랑 저랑 비교질하는 시어머니 일화도 한두 개가 아닌데 그 많은 걸 이곳에다 쓰면 한 책 10권은 나올걸요. 하지만 그럼에도 하지 않은 건 우리 애들이 아빠 없이 크는 게 걱정이 되어서예요. 그런데 이렇게 난폭하고 비상식적인 아빠라면 저는 없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했죠. 연이틀 당하니 정말 서럽더라고요.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싶었고요. 내가 겨우 사람답게 살게 해줬는데 의사 동서 라인 탔다고 절 이렇게 대하는 게 말이 돼요? 그것도 자기 와이프를요. 전 시어머니보다 더 남편한테 실망을 했죠. 오만정이 다 떨어졌어요. 저는 거의 속아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 전에는 밖에서 만나서 몰랐는데 결혼 후 시댁 경제 사정을 알게 되었어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걸요. 시어머님이랑 저희 남편과 서방님은 친척집에 얹혀 살고 있었어요. 건강한 아들이 둘이나 있고 어머님도 아픈 곳이 없으신데 그 누구도 돈 벌 생각을 안 했더라고요. 시어머님은 친척집에 살면서 눈칫밥 먹으며 사는 게 힘들다고 저에게 한풀이를 자주 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네 신랑 작은아버지 댁이야. 그렇게 잘 살면서 동서가 얼마나 구박하는 줄 아니? 아, 내가 진짜 서러워서 제명에 못 살 것 같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지 않니? 탈모도 생기고 이 심장이 떨려서 밥도 잘 못 먹고 소화도 안 돼. 우리 가족끼리 따로 살 수만 있다면 소원이었겠어. 나랑 둘째랑 너네 집에 가서 살면 안 되겠니? 아, 어머님 고생이 많으세요. 도련님은 일 안 하세요? 어머님도 일을 구해서 해보시는 게 어떠세요? 저희 집은 아직 좁아서 어려울 것 같아요. 내가 힘든 일은 잘 못해. 예전에 식당 서빙 일하다가 버는 돈보다 병원비로 더 나갔어. 우리 둘째는 계속 일자리 알아보고 있는데 어디 취업이 쉽게 되니? 첫째는 나갈 돈이 많아서 딱 생활비 할 돈밖에 남는 게 없다고. 아, 이렇게 살 팔자인가 봐. 나는 심장마비로 죽을 것 같아. 전 정말 이해가 안 갔어요. 왜 돈을 벌 생각 안 하실까요? 어머님이 하도 힘들다 힘들다 하셔서 구제해보려고 가진 돈 탈탈 털어서 반지하에 방 2개 달린 월세집 구해드렸죠. 보증금과 첫 달은 저희가 내드리고 그 다음 달부터는 시댁 식구들이 알아서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방 구해드린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큰 사건이 났어요. 어머님이 방에서 문 닫고 휴대용 버너로 사고를 끓이다 불이 난 거예요. 스스로 불을 꺼보겠다고 하다가 불이 위층으로까지 더 번져서 119까지 오고 한바탕 난리가 났죠. 그때 집주인도 단단히 화가 나서 손해배상하고 나가라더라고요. 그런데 시댁에 물어줄 돈이 있나요? 결국 제가 낸 보증금으로 충당하고 다시 시댁 식구들은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어요. 정말 한숨만 나오더라고요. 시댁 식구들은 정말 온 가족이 구제불능이었어요. 그나마 남편이 낫다고 생각했는데 유혹에 약해져 회사에서도 사고를 많이 쳤나 봐요. 그래도 징계받으며 겨우겨우 회사에서 잘 버티고 있었는데 감봉이 되어서 월급 한 번 제대로 갖다 준 적이 없어요. 저 정말 인생 꼬였죠. 저도 뭐에 홀렸는지
저런 새끼랑 결혼했는지 제가 다 한심하더라고요. 시댁은 다들 외모가 출중했는데요. 저도 뭐 그 외모와 매너에 홀라당 넘어갔나 봐요. 하청업체 직원이긴 하지만 그때까지는 꽤 성실하고 일 잘하는 사람으로 소문이 났었어요. 이렇게 사고치는 사람일 줄은 몰랐는데 역시 사람은 오래 봐야 하는 거라고 느끼게 된 계기가 되었죠. 이제야 정신이 들었어요. 이런 사람들 내 인생에서 필요 없다는 걸요. 남편이 준비해온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고요. 양육권은 제가 갖기로 했고 재산 분할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남편은 자기가 집을 나가는 대신에 집값의 반을 달라네요. 뭔 소리야. 지금 이 집 명의가 나로 되어 있어. 차도 내 명이고 당신 돈으로 산 게 없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당신이야말로 무슨 소리야. 집 명의만 네 거지. 내 돈도 들어갔거든. 그동안 내가 벌어다 준 돈이 얼만데. 아, 그 돈 말하는 거야? 그래, 그럼 협의이혼은 안 되겠네. 이혼 소송으로 갈 거니까 나중에 법정에서 가려보자고. 일단 이 집에서 나가. 이 집 일단은 내 거야. 남편이 집에 대해 자기 비중도 있다며 우겼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거든요. 일단은 나가라고 하니까 옷을 주섬주섬 싸더니 어디론가 나갔어요. 다음날 알게 되었는데 남편은 동선회로 갔더라고요. 며칠 신세지겠다고 했대요. 그걸 서방님이 저한테 알려주더라고요. 형 잘 있다고요? 미친 시댁 식구들 중에서 서방님만 가만히 있는 상황인데요. 서방님이 생각이 옳아서가 아니라 별 생각이 없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자기 형처럼 무슨 일이 일어나도 뒷짐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형이라는 사람이 와이프랑 싸우고 동생 내에 들어가서 산다니요. 미쳤죠? 염치라는 게 있을까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인 것 같아요. 뭐 그래도 동서가 받아줬다니 제가 상관할 건 없지만 동서도 귀찮은 사람 한 명 더 챙겨야 하니 피곤하긴 할 거예요. 남편이 집을 나갔고 저는 이혼을 소송으로 준비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남편과 시어머니를 상해죄로 고소했습니다. 저에게 고소를 당하신 어머님은 그 사실을 아셨는지 득달같이 저에게 쫓아왔어요. 그런데 제가 저희 애들 하원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애들이랑 같이 있는데도 아주 저를 잡아먹을 듯한 욕을 수도 없이 해서 저희 애들이 다 들었어요. 애들뿐인가요?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저희 동네 사람들도 다 알게 되었고요. 자꾸 애들 보는 앞에서 왜 이러시는지 저는 추가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했어요. 그때서야 어머님이 잠잠해지셨죠. 이혼 소송 중에서 남편이 제일 원하는 건 집값의 반이었어요. 계속 저한테 고집을 부렸어요. 내가 결혼 생활하면서 쉬지 않고 일했고 집에 기여한 돈이 있는데 그 부분은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자기 명이라고 자기 것이라고 우깁니까? 당신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을 거야. 당신 통장 내용만 가져와도 모든 걸 다 증명할 수 있어. 집은 결혼할 때 내가 가지고 왔던 돈이랑 내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샀잖아. 다달이 갚아냈던 돈 중에서 내 돈이 90% 이상이고 당신이 뭐 언제 월급을 제대로 갖다 준 적이 얼마나 돼? 남편은 멋쩍은 듯 머리를 긁적였어요. 왜냐하면 남편은 결혼 전부터 심각한 빚이 있었고 시댁에 생활비를 지원해줘야 하는 상황이라 제대로 저한테 월급을 갖다 준 적이 정말 한 손에 꼽아요. 남편이 개인 빚을 다 청산했을 때에는 몇 달 정도 월급의 일부를 줬지만 그마저도 회사에서 잘못을 저질러 감봉되어서 주지도 못했어요. 남편은 결혼 생활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 인물이에요. 그렇다고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리저리 꾀부려서 회사에서는 사고를 치고 집에서는 쉬기만 하는 등신이었죠. 법정에서도 남편이 재산에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 별로 한 일이 없다고 판정을 했고요. 심지어 남편은 집안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위자료를 저에게 주는 게 맞다고 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저한테 빌붙어서 기생충 같은 삶을 살았네요. 왜 그땐 몰랐을까요?
이런 사람 내가 키워내고 있다는 것을요. 이혼 소송은 오래 걸렸지만 결국 제가 승소하게 되었고요. 남편은 맨몸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또 남편과 시어머님이 저에게 저지른 상해죄와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어 처벌을 받게 되었어요. 저는 찢어지게 가난한 그들에게 제일 무서워하는 벌을 주었어요. 바로 돈이었죠. 위자료를 최고치로 불렀거든요. 돈을 못 만들어서 저에게 쩔쩔맬 줄 알았는데 어떻게 그 돈을 저에게 주었더라고요. 뻔하죠. 동서애가 줬겠죠. 안 봐도 훤해요. 동서한테 납작 엎드려서 거지같이 돈을 뜯어냈겠죠. 그리고 마지막 한 방이 더 남았습니다. 바로 시댁이 살고 있는 집은 제가 해준 거였거든요. 저희 친정이 경기도에 땅이 있는데 다 쓰러져가는 컨테이너 같은 것이었어요. 그때 시댁 집에 불나서 쫓겨났을 때 오갈 곳 없는 시댁 식구들을 제가 그 컨테이너 집에 살게 해줬거든요. 근데 그 땅이 원래는 아무것도 없는 노지였는데 잡초만 무성하던 땅이었는데 언젠가부터 도로 입구에서부터 하나씩 건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저희 땅 옆에까지 뭐가 들어섰고 누군가가 자꾸 그 땅에 요양원을 짓겠다면서 계속 연락이 왔었어요. 아주 비싼 돈으로 팔라고요. 결혼 기간 동안 오갈 곳 없는 시댁 식구가 가여워서 안 팔고 있었는데 이혼도 한마당에 그 집에서 시어머니 살라고 제가 왜 편의를 봐줍니까? 돈 잘 버는 동서가 있는데 말입니다. 저도 이판사판이에요. 어머님, 저희가 이혼한 마당에 어머님이 제가 해드린 그곳에 사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제 그곳 비워주셔야겠어요. 뭐? 이 천하에 싸가지 없는 거사 나가긴 어딜 나가. 네가 잘 모르나 본데 땅 주인이 있어도 그곳에 집 짓고 살면 강제로 철거 못하는 법이야. 그거 알고 나는 말이니? 지금 법 운운하면서 배짱 부리시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것도 모르고 말했을까 봐요? 일주일 이내로 안 비우시면 강제로 철거합니다. 알고 계세요. 그 뒤로도 저는 나가라고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법적으로 자기를 밀어낼 수 없다며 오히려 저를 협박했어요. 제가 이혼한 마당에 시댁에 대해서 두려울 것이 뭐가 있나요? 애들 앞에서 제 욕을 고래고래 소리 지르던 사람이 제가 애들 할머니라고 봐줘야 하나요? 저도 참을 대로 참았고 봐주고 싶은 마음은 눈꼽만큼도 없어요. 예정된 기일이 다가왔고 이전 시어머님은 전혀 이사갈 생각을 안 하셔서 저는 포크레인과 불도저를 섭외해 그냥 밀어버렸습니다. 세상에 인정도 없는 년아.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여기에 내 짐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다 밀어버릴 수가 있어. 물어내라고. 나 가만히 안 있을 거야. 각오해. 내가 아주 천벌을 받게 해줄 거야. 아우, 아줌마, 소리 좀 그만 질러요. 귀 아파 죽겠네. 네, 손해배상 청구하세요. 다 낡아 빠진 살림들 제가 제값으로 물어주긴 할 테니까요. 네, 저도 그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저도 법적인 부분 다 알고도 일을 저지른 거예요. 그래야지 저 막무가내 예전 시댁과 인연을 끊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일을 다 처리하고 저는 바로 부모님과 부동산으로 가서 그 땅을 요양원 부지로 쓰겠다는 사람한테 비싼 값에 팔아버렸습니다. 이젠 예전 시어머님과도 얽히는 일을 없애버렸지요. 그 후로 이전 시어머님은 동선회로 들어갔대요. 아주 100평이 넘는 집에 온 가족이 얹혀 살아보겠다는 거죠. 이제 제 알바는 아니지만 정말 꼴사납지 않아요? 능력은 없고 일하긴 싫고 그저 다른 사람한테 빌붙어서 살고만 싶은 저 인간들. 언젠가 정신이 들겠죠? 그렇게 이혼하고 정리할 거 정리하고 살고 있었는데요. 전 남편이 이혼 후에 단 한 번도 양육비를 주지 않더라고요. 당신 지금 양육비 안 준 지가 몇 개월째인 줄 알아? 양육비는 기본이라고, 기본. 이거 법적으로 처벌도 가능해? 그러니까 얼른 보내. 내가 움직이기 전에. 야, 내가 돈이 어딨어. 애들은 네가 좀 알아서 키워라.
집도 뺏어가고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쫓아내고 네가 나한테 돈 달라고 할 수 있냐? 나도 없어. 뭐? 법적인 처벌? 그래, 그거 한번 해봐. 나올 돈이 있나? 아, 이렇게 나오시겠다? 그래, 두고 봐. 내가 하라면 못할 줄 알아? 당신 오늘 나한테 한 말 후회하게 될 거야. 전 남편은 아주 끝까지 진상을 부리더라고요. 저는 참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양육비 미지급을 사유로 전 남편 통장 가압류 신청했습니다. 그랬더니 회사에 저희가 이혼하게 되었다고 소문이 났고요. 심지어 양육비도 안 주는 파렴치한 사람으로 이미지가 생겼대요. 그런 와중에 사돈네 회사에 들어가서도 실수해서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끼쳤고요. 거기에 더불어 사돈 어르신이 사장이라고 하면서 여기저기 이름을 팔고 다녔나 봐요. 골프장 외상, 대출, 소소하게 동네에서 으름장을 놓을 때 동선의 아버지 이름을 팔고 다녔대요. 그걸 아시곤 아주 크게 저희 전 남편은 나무라셨다는데요. 사돈도 조금씩 눈치를 채는 모양입니다. 저희 시댁 별 볼 일 없고 염치도 없고 구제불능이란 걸요. 회사도 그렇게 큰 회사도 아니에요. 직원이 50명 정도 되는 소기업인데 대기업이 거래처라 망하는 일은 없는데 그런데 남편이 새로 들어가서 일을 엉망으로 해놔서 회사가 휘청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알았냐고요? 바로 그렇게 저에게 못되게 굴었던 동서가 전화가 와서 알려줬어요. 형님, 아니, 혹시 재결합 생각 있으세요? 정말 좀 아주버님 좀 데리고 가주세요. 어머, 웃긴다 동서. 아니, 세진 씨, 내가 이혼한 마당에 전 남편을 왜 데려가? 이제 당신과 당신 시댁 식구들하고 남남이야. 그리고 내가 세진 씨하고 좋은 감정인 줄 알아? 이런 전화 상당히 불쾌해. 제가요, 그 미친 시댁 식구들 때문에 돌아버리겠어요. 시댁 식구들 다 저희 집에 와서 얹혀 살고 아주버님은 저희 아빠 회사에서 일을 망치고 다니는데 저 정말 살 수가 없어요. 어머님은 또 어떻고요? 저희 집이 자기네 집인 마냥 전에는 저희 집에서 친구들 불러 파티를 하더라고요. 제 집이지 어머님 집이냐고요? 그날 그 상을 확 뒤집어서 다 내쫓았잖아요. 그뿐인 줄 아세요? 틈만 나면 제 옷장 뒤져서 입고 나가시고 제 카드 써서 한도 초과가 나왔다고요. 남편이랑 맨날 싸우는데 해결이 안 돼요. 어머님이랑 아주버님은 정말 나갈 생각 전혀 없고요. 저 정말 못 살아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러는데 제발 아주버님이라도 데리고 나가세요. 네? 그런 얘기 나한테 옮길 필요도 없고 자꾸 전 남편을 왜 나한테 데리고 가라 해. 동서도 미친 거 아니야? 난 남이라고. 집안일은 집안 사람들끼리 알아서 해결해야지. 그리고 어머님이 동서 좋아했잖아. 동서도 그런 거 좋아했고 나만 왕따 시키고 둘이 희희낙낙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이러는 거야? 가족 아닌 사람은 이만 끊을게. 동서였던 사람도 시댁 식구들에게 질려버릴 만도 하죠. 정말 경우가 없어도 너무 없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빌부터 사는데 제정신으로 버틸 수는 없을 거예요. 그거 참 쌤통이죠. 전 정말 이혼하길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우리 아이들이 아빠 없이 크는 게 안타깝긴 해도 그런 인간 밑에서 사는 게 더 안 좋을 거라고 거듭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동서였던 사람도 결국 이혼을 하더라고요. 동서가 시어머님과 아주버님 때문에 괴롭다고 여러 번 말했는데 서방님은 항상 방관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모습이 얼마나 사람을 지치게 하는 줄 아세요? 이혼 당할 만도 하죠. 그리고 동선의 아버지 회사에서 일했던 전 남편은 결국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잘렸다고 합니다.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것이 없고 그저 성공한 사람 이름 팔아서 대우받으려고 했던 그 모자란 인간의 최후가 되었죠. 동서도 이혼한 마당에 시어머님 데리고 살 필요 없잖아요. 결국 이전 시댁 사람들인 어머님, 전 남편 서방님은 직장도 잃고 거리에 나앉게 되었다고 합니다. 동서는 전화 와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형님,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누가 그랬거든요. 시댁 사람들 제 편으로 만들면
생활이 편해질 거라고요. 그래서 그랬어요. 어머님은 돈을 좋아하니까 돈으로 포섭하고 어머님을 제 입맛에 맞게 조종하면 제가 편해질 거라 생각해서 그런 건데 제가 너무 생각이 짧았어요. 제가 저지른 모든 만행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하고 말고가 어딨어. 당신과 나는 남남인데.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그런 말 한마디로 용서하고 잊혀질 수 있는 일이야? 난 전혀 아니거든. 앞으로 그 어떤 전화라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 결혼 생활에서 동서랑 있었던 날들이 나도 악몽이거든. 떠올리기 싫으니까 그 어떠한 이유라도 전화하지 마. 알았어? 저는 매몰차게 전화를 끊었어요. 동서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계속 남아있는데 제가 억지로 용서해 줄 필요는 없잖아요. 떠오르기 싫은 기억들이 자꾸 동서의 전화를 통해 기억이 나서 괴로웠어요. 아직은 용서해 줄 만큼 제 상처도 아물지 않았기에 그만 얽히고 싶었어요. 동서와의 관계를 정리했더니 이번에는 전 남편이 전화가 오더라고요. 정말 온 집안 식구들이 진상입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당신 은혜를 잊고 살았어. 나 정말 이혼하고 너무 힘들어. 당신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 나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용서해주면 내가 정말 잘할게. 아빠 역할도 정말 잘할게. 어? 당신 미쳤구나. 왜? 동서한테 버림받으니까 내 품이 아쉬워졌니? 내가 당신이 돌아오고 싶다면 돌아올 수 있는 곳이야. 아니, 나 당신과 당신 식구들 지긋지긋해. 무슨 배짱이들도 아니고 남의 돈 이용해서 먹고 놀고 하고 싶은 거야. 내가 그건 모를 줄 알아? 용서는 무슨 용서? 갈 곳 없으니까 나한테 빌붙으려고 하는 거지. 됐고 다신 전화하지 마. 그 이후로 전 남편과 이전 시어머님은 제가 전화를 받지 않자 집으로까지 찾아오더라고요. 저희 집 현관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너무 소름 끼치지 않아요? 애미야, 이제 오니? 얘들아, 할머니 왔어. 어이구, 우리 강아지들 많이 컸네. 애미야, 오늘 하루만 재워주면 안 될까? 갈 곳이 없어서 왔어. 제발 하루만 재워줘. 어? 어머님, 아니 아주머니, 자꾸 이러시지 마시라고요. 아주머니가 그렇게 좋아하던 둘째 며느리한테 가서 빌어보세요. 저 그렇게 못마땅해 하셨는데 저한테 이러는 거 염치 없지 않으세요? 이 돈 가지고 찜질방을 가든 여인숙을 가든 알아서 하세요. 이 돈 3만 원이 제가 당신들한테 베푸는 마지막 잡이니까. 앞으로 한 번만 더 찾아오시면 경찰 부를 거예요. 손에 3만 원을 쥐어줬어요. 그 돈도 정말 주기 싫었는데 왠지 아무것도 안 하면 저희 집 앞에서 죽치고 있을 것 같아서 돈을 쥐어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 돈 가지고 순순히 가긴 가더라고요. 혹시 돈이라도 바라고 온 게 아닐까 하는 의심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전 남편 통장을 가압류해도 들어오는 돈이 없었어요. 정말 누구도 돈을 벌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안 하는 거일 수도 있고요. 멀쩡한 몸으로 남에게 빌부터 먹을 생각하는 정신 나간 사람들의 최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이사를 갔어요. 이미 끝난 시댁 사람들이 자꾸 찾아오는 것도 부담이 되었고요. 이전 어머님 때문에 동네 망신당한 일도 있었고 아이들과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시작하고 싶었거든요. 이사를 가니 한결 마음도 가벼워지고 새로운 활력도 생기며 뭐든 할 수 있다는 의지가 생기더라고요. 이제 누구를 위해서 제 자신을 희생하지 않고 저 스스로를 위한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좌절과 후회의 시간을 많이 보냈었어요.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계속 그 사람과 참고 살았다면 저는 진정한 제 삶을 살지 못했을 거예요. 이혼을 해서 비로소 제가 잘못 판단했던 부분들을 인정하고 되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고요. 이런 일이 나한테 왜 일어났을까가 아닌 이런 일이 생겨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서서히 좌절에서 벗어났고, 그러면서 자격증도 따고 끊임없는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승진도 하고 더 나은 삶을 살게 되었어요. 인과응보라는 말은 괜히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남의 것을 욕심부리면 안 되고요. 스스로 개척해 가야지. 남 등골 빼먹다가 안 좋은 최후를 맞이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진행할 때 전체를 보지 못하면 뭔가가 잘못되어도 무엇이 잘못인지 문제점을 발견할 수도 없는데,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면 어떤 방법도 해결책이 될 수 없잖아요. 문제를 바르게 파악하면 절반은 해결된 것이라는 명언이 있듯이, 여러분들도 지금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잘 파악해 보세요. 그렇다면 분명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이제야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앞으로 잘 사는 게 제 부모님께 효도하는 길이라 생각하며 열심히 살려고요. 여러분들도 저 응원해 주실 거죠? 이제 여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시원하게 보내시면서 여러분의 일상에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